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14조 6,59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겨우 1.1%가 증가한 것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포함된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 전체 살림살이 규모는 469조 6천억 원, 올해의 428조 8천억 원보다 약 9.5%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을 따져보면 200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문제는 농식품부 예산입니다. 농해수위는 정부안보다 1조 6,712억 원을 증액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넘겼지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600억 원, 고작 1.1% 증가하는 데 그친 겁니다. 그런가 하면 2018년 쌀에 지급할 변동직불금 예산은 정부안 5,775억 원에서 3,242억 원이 깎인 2,53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현재 쌀값을 기준으로 2,533억 원이 전부 농가에 지급되려면 목표 가격은 21만 8천 원 선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농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이 약 10% 증가한 데 반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1%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좀 농업계 입장에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청년 농업인 육성,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 확보가 필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부의 실질적인 예산이 줄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과 관련된 사업도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공공급식의 지역 농산물 사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의 지역 단위 푸드 플랜 구축 지원 사업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농식품부가 요구한 예산 170억 원 중 기획재정부는 65억 원만 반영했고 이마저도 국회가 20억 원을 추가로 삭감하면서 45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쌀 생산조정제 예산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6억 원이 깎이면서 당초 농작물 지원 단가를 1헥타르당 4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는 반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업계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마저 불용 처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부의 불용 예산은 5조 134억 원. 가뜩이나 농업 예산이 홀대받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 못지않게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매우 적게 증가했다는 리포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하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영 기자, 농업 예산 홀대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14조 6,59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인데요. 또 2018년산 쌀에 지급할 변동직불금 예산도 농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목표 가격에 절대적으로 못 미쳐서 농업 예산 홀대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농업 예산이 적게 편성되면 이미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쌀 생산 조정제가 정상 추진되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단가를 올해와 동일한 1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으로 책정하고 논 배수 개선 사업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도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면서 대상 품목을 청양고추와 대파로 확대하려던 계획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정부가 청년농 육성에 힘쓰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은 대상자 선발 당시 경쟁률이 약 5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농식품부가 농업 경영의 뜻을 가진 청년들이 많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선발 인원을 400명이나 늘렸지만 관련 예산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결국 올해와 같은 1,600명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 관련 사업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런 표현이 이해가 좀 갑니다. 네,
이 밖에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도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 공공기관에서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도 전남 나주에서 시작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국회의 농식품부 예산 증가폭에 더욱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농업 예산 홀대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할까 우려가 됩니다. 김하윤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축산농가의 가축분유법 헌법 소원을 지지하는 건의문을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축산농가의 생업 간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는 내용인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재 관련 입장을 건의문 형태로 보낸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최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축산농가 260여 명은 현행 가축분유법 제8조와 제1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가축분유법 제8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정할 수 있으며, 제11조는 가축분유의 배출시설 인허가 의무를 신규 농가뿐 아니라 기존의 축산 농가까지 소급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축산 농가는 생존권과 다름없는 가축 사육 구역 제한을 법이 아닌 조례에 위임한 탓에 과도한 가축 사육 제한 거리 설정을 초래했다고 반발합니다. 실제 한유구의 경우 환경부 권고안인 50에서 70m보다 최대 20배나 긴 1,300m로 거리 제한을 설정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젖소와 돼지의 경우도 환경부 권고안인 각각 17배, 6배 이상인 1,300m, 2,500m까지 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헌재가 최근 본격적인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도 이 헌법 소원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서명한 연명부와 함께 가축분유법 헌법 소원 관련 건의문을 헌재에 제출한 겁니다. 농해수위는 가축 사육 제한 거리 규정을 법률이 아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 축산농가 경영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해수위는 가축분유법이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신규 농가에만 해당되던 배출시설 설치 의무화를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기존 농가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개정한 건 소급 입법을 금지한다는 헌법 제13조에 저촉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헌법이 보장한 그 경영의 자유가 지나치게 많이 침해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가축분유법이 법적인 미비로 인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축분유법에서 과거 농가들의 축산 행위까지를 소급 적용해서 이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급 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을 또한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헌법 소원의 결과가 향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축산 농가의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농업계의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지난주 농촌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첫 모범 사례로 경남 거창의 병곡마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랜 역사가 숨쉬는 전통 한옥마을, 전남 나주의 도래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에 위치한 도래마을.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가 느껴지는 이곳에는 80여 가구가 대를 이어 살고 있습니다. 마을의 주택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한옥들은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지어진 가옥들로 마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고택인 홍기현 가옥은 지어진 지 무려 400년이 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채가 보존 가치가 있다 해서 결정이 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보람이 크죠.
옛것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마을 가꾸기로도 이어졌습니다. 2008년 한옥마을로 지정된 이후 마을의 모든 전기시설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마을 미관이 한층 살아났습니다. 또 골목 끝 오랫동안 비어있던 고택은 마을 갤러리로 변신했고 아름답게 조성된 연못과 산책로 역시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 마을에 이제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뭔가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환경도 바꾸자. 그런 어떤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을 한옥 마을 지정되면서 다 싹 했어요. 그래서 쾌적한 마을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죠. 이 같은 변화는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고 이제는 전남 지역의 명소로 꼽히면서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전주에도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전주도 거기 있는 한옥마을도 되게 좋았는데 여기 있는 한옥마을도 보기 좋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매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1 서당 체험 행사를 통해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공동체 문화입니다. 도래마을 주민들은 정월 초 이튿날이 되면 함께 모여 합동 세배를 올리는가 하면 도래마을의 날 행사와 마을 대청소의 날 등 매년 마을 화합을 위한 행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으로 도래마을 주민들의 목표는 도시민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전통을 계승하고 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앞장선 도래마을.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 기대됩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군장병의 우유 공급 횟수를 줄이고 가공우유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낙농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흰우유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주석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전국 급식 정책 심의회를 열고 내년 군 장병의 우유 급식량 공급 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올해 장병 1인당 우유 공급량은 200ml 기준 연간 437회.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급 횟수를 411회로 줄이고 가공우유를 월 2회씩 24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횟수는 연간 2회가 줄고 가공우유가 들어감으로써 원유 공급량도 줄어드는 겁니다. 국방부는 군장병의 선호도를 고려해 흰우유 일부를 딸기우유나 바나나우유와 같은 가공우유로 대체 공급하고 찢어먹는 스트링 치즈를 10원 급식한 뒤 단호박, 우유 카레밥 등 장병들의 호응이 높았던 레시피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낙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국산 원유 함량 70% 이상 제품만 납품받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낙농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장병의 선호도를 내세운 흰우유 공급량 조정은 공급 횟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2012년 당시 우유 공급량을 250ml에서 200ml로 줄여 연 365회 공급하고 수입 과일로 만든 주스 공급을 대폭 늘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축산단체의 반발로 2014년 11월 200ml 우유 공급량을 365회에서 456회로 늘려 유지하다 올해 437회로 19회나 줄였습니다. 한국낙농유구협회는 논평을 내고 당이 함유된 가공우유에 군장병들의 입맛이 길들여지면 흰우유 급식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축소하게 되면 그 피해가 결국에는 이제 군납을 납품하는 낙농가들한테 피해가 기여되기 때문에 유지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이제 방침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게 협회 입장입니다. 군 장병 우유 급식의 근본 취지인 장병들의 영양 관리와 함께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흰우유 공급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농협은 이를 기념해 지속가능 제주농업 다짐대회를 열었습니다. 농협은 지난 11일 제주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지역 농업인과 청년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넘어 지속가능 제주농업 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17년 통계청 기준 제주도의 농가 소득이 전국 최초로 5천만 원을 넘은 것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농기계 플랫폼 업무 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농민들은 원하는 날짜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소형 농기계 임대, 편의 장비 지원 등으로 일손 부족이 해소되고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업인과 제주도, 농협이 하나가 되어 전국 최초로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뤄 전국 300만 농업인에게 희망을 보여줬다면서 이제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80kg인 쌀값 수량의 기준이 20kg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농업계의 꾸준한 요구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쌀값 기준 단위 하향 조정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80kg인 쌀값 수량 기준을 20kg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산지 쌀값의 기준 단위를 80kg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쌀값이 조금만 올라도 크게 뛴 것 같은 착시 효과가 나타나 쌀값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매달 3차례 발표하는 산지 쌀값의 기준도 20kg인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내놓는 도소매 쌀값 역시 단위는 20kg이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쌀포대의 단위 또한 20kg입니다. 아울러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kg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80kg 단위는 너무 크다는 농업계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공감해 쌀값 수량 기준을 낮추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황으로 현재 농해수위에는 2018년에서 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새 목표 가격을 정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표 가격의 단위를 쌀 20kg으로 제한했고 윤소아 정의당 의원은 10kg, 황중 농해수위 위원장은 1kg을 기준 단위로 내놨습니다. 새 목표 가격을 제시하면서 쌀값 기준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겁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목표 가격이 결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쌀값 단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예술인들에게 농촌의 빈집을 제공해 작업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예술인 완주 살기 프로젝트. 입주한 예술인뿐만 아니라 농촌 마을 주민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책상 하나 놓여진 작은 방. 영화 감독 이현철 씨의 작업 공간입니다. 서울 작업실에서 완주 농촌으로 들어온 지 석 달여. 다음 작품 시나리오 한 편이 이곳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오히려 또 좀 여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유에서 오는 게 좀 도시하고 많이 다르고 그런 여유가 좀 아까 뭐 창작 작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넓은 마당이 있는 이 집은 설치 미술가 오충훈 씨의 작업장입니다. 도시로 떠난 집주인을 대신해 이곳에서 자신만의 예술적 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자연 환경도 만끽하고 그걸로 인해서 영감도 많이 받고 작업도 오히려 더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연로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오 씨는 버스 정류장 앞에 작은 의자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주민들도 이런 젊은 예술인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자성 바르고 어른들 이제 좀 뭐 힘든 일 있으면 와서 거달라주고 여러모로 편리하죠 이게. 완주 문화재단이 추진 중인 예술인 완주 살기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로 2년째를 맞았습니다. 농촌의 빈집과 유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완주를 거쳐간 예술인들과 그들을 보듬어준 주민들이 모여 이날 결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 완주 한 달 살기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저한테 12곳이 벤치마킹을 오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주목을 받고 예술인들에게는 새로운 창작 영감을, 주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 70억 원 규모의 1% 저리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전남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친환경 농업인과 법인, 생산자 단체 또는 유통업체입니다. 융자 한도는 개인 1억 원, 생산자 단체 5억 원, 친환경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업체 10억 원으로 지원 희망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북 부안군이 겨울철에 대비해 상수도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주민 불편을 미리 막기 위한 내용이 진행됐습니다. 부안군은 상수도 동파 방지를 위한 스팀 해빙기와 보온재 등 긴급 복구 장비를 확보하고 24시간 긴급 복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광양시 농업기술센터가 광양 생강 홍보를 위한 체험교육을 오는 14일 옥룡면 향토음식 체험장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각 읍면동 생활개선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편강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광양시는 생강이 시의 대표 작목인 만큼 생강 홍보에 힘쓰고 교육 프로그램 또한 늘려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아산시 보건소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며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감염됩니다. 감염되면 하루 이틀 안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발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건소는 노로바이러스는 환자 접촉을 통해 전염이 되는 만큼 흐르는 물에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으며 물을 끓여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